안녕하십니까? 위인의 지혜 오디오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업적 1부터 업적 10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10가지 업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새마을운동,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초를 다진 업적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독과 댓글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업적 11부터 업적 20까지 또 다른 10가지 업적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시간이 거대한 인프라와 산업 구축이었다면 오늘은 그것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시스템, 그리고 국민 생활에 직접 닿는 정책들입니다. 서울지하철, 의료보험, 새마을금고. 우리가 지금도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의 시작점입니다. 물론 이 오디오북은 정치적 찬양이나 비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리더십과 의사결정의 교훈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업적 11 서울지하철 1호선 착공. 1971년 4월 12일. 서울 땅 밑에서 굴착기가 첫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철.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서울의 교통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인구는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버스마다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매달려가는 사람들. 발 디딜 틈도 없는 버스 안. 이대로는 안 된다. 시민들도 정부도 모두 공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해법을 찾았습니다. 해외 출장 중 런던과 도쿄의 지하철을 경험했습니다. 이거다. 땅 위가 막혔으면 땅 밑으로 가야 한다. 서울에도 지하철이 필요하다. 귀국 후 즉시 지시했습니다. 지하철 건설을 추진하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지하철을 건설해 본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자금도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너무 이릅니다. 서울 지반이 약해서 터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버스를 더 사는 게 낫습니다. 신중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봐야 한다. 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하철을 만들어야 한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에서 기술자들을 초청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해외로 보내 연수시켰습니다. 도쿄, 런던, 파리. 밤낮으로 지하철을 공부했습니다. 자금은 외국 차관으로 조달했습니다. 1971년 4월 12일. 마침내 착공식. 서울역부터 청량리까지 7.8km.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땅을 파면 지하수가 솟구쳤습니다. 배수 작업이 끊임없이 필요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24시간 3교대 작업.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자주 현장을 찾았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생이 많소. 조금만 더 힘내시오. 직접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3년 8개월 후 1974년 8월 15일 드디어 개통. 서울 시민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땅 밑으로 전철이 다니네. 이렇게 빠르고 편할 줄 몰랐어. 개통 첫날 50만 명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함에 왕복만 탔습니다. 한 번 더 타보자. 서울 지하철 1호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공간 구조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청량리, 신설동, 종로, 시청, 서울역.
역마다 새로운 중심지가 생겼습니다. 주택가도 역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지하철역 가까운 곳이 부동산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출퇴근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정시 출근이 가능해졌습니다. 교통 체증 걱정 없이 시간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1980년 2호선 착공, 1983년 3호선, 4호선 착공, 1990년대 5호선부터 8호선까지, 2000년대 9호선. 서울은 거대한 지하철 네트워크를 갖춘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은 하루 700만 명이 이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지하철로 평가받습니다. 그 시작은 1971년 4월 12일. 불가능하다는 말을 뚫고 첫 삽을 뜬 그날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혜. 땅 위가 막혔으면 땅 밑으로 가야 합니다. 기존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시작하면 길이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해도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업적 12 울산 석유화학단지 조성. 1962년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하나가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 초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울산은 인구 2만 명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멸치잡이, 미역 채취.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넓은 평지, 깊은 항구, 풍부한 수자원. 여기다. 여기가 산업단지를 만들기에 완벽한 곳이다. 즉석에서 결정했습니다. 울산을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공업도시로 만들겠다. 수행원들은 놀랐습니다. 각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만들면 된다. 대통령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계획은 야심찼습니다. 석유화학, 비료, 자동차, 조선. 모든 중화학공업을 울산에 집중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62년 2월 울산공업센터 지정. 정부는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토지 제공,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기업들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정유공장이었습니다. 석유는 모든 산업의 혈액입니다. 석유 없이는 공장도, 자동차도, 배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시 한국은 석유를 전량 수입했습니다. 정제도 해외에서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정적 공급도 어려웠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정제하자. 1964년 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 착공. 하루 3만 5천 배럴 처리 능력.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습니다. 건설 중에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정유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원유를 어디서 구하나? 하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기술은 해외에서 배웠습니다. 원유는 중동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1964년 10월 드디어 준공. 검은 원유가 파이프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제 과정을 거쳐 하얀 휘발유, 경유, 등유로 변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정유공장이 가동되자 연관 산업이 따라왔습니다. 석유화학 공장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 석유를 원료로 하는 모든 제품들. 1965년 울산 비료공장.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를 생산했습니다. 1967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 울산에 자리 잡았습니다. 1972년 현대조선소. 세계 최대 조선소가 울산에 탄생했습니다. 10년 만에 울산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인구 2만 명이 3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평화로운 어촌은 거대한 공업도시가 되었습니다.
밤에도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4시간 가동.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 저게 돈 버는 연기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야성 울산. 밤에도 나처럼 밝은 도시. 울산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울산 가면 돈 번다. 전국에서 청년들이 울산으로 몰려왔습니다. 기회의 땅. 꿈을 이루는 도시. 울산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대한민국 GDP의 10%를 생산하는 산업 수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한국 제조업의 중심이 여전히 울산에 있습니다. 50년 전 한 사람의 결단이 작은 어촌을 산업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혜. 입지를 보는 눈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황량해 보이는 곳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고 집중 투자하면 새로운 도시가 탄생합니다.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 시너지를 만듭니다. 같은 곳에 관련 산업을 모으면 상호 협력과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업적 13경부선 철도 전철화. 1974년 8월 15일 서울역에서 증기기관차가 사라지고 전기기관차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철도 역사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한국철도는 일제강점기의 유산이었습니다. 증기기관차가 석탄을 태우며 달렸습니다.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느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칙칙폭폭 소음이 컸습니다.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석탄을 계속 공급해야 했고 고장도 잦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철도도 현대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속도로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로는 사람과 소량 화물을 운송하기 좋지만 대량 화물은 철도가 담당해야 한다. 철도를 전철화하자. 1968년 경부선 전철화 계획 수립. 총 연장 441.7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 구간.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전기 공급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했습니다. 고압 전선을 철도 위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선로도 전면 개량해야 했습니다. 전기기관차도 새로 도입해야 했습니다. 1970년 착공. 공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철도를 운행하면서 동시에 개량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열차가 다니니 공사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만 공사할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단 6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선로를 뜯고 개량하고 다시 깔아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전에 반드시 끝내야 했습니다. 첫 차가 지나가야 했으니까요. 전국에서 기술자들이 모였습니다. 외국 기술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밤마다 불을 밝히고 작업했습니다. 4년간의 밤샘 공사.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마침내 전철화 완공. 개통식 날 첫 전기기관차가 출발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연기도 없고 소음도 적었습니다. 빨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소요 시간이 5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무거운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었습니다. 화물 수송 능력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제에 즉각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더 빠르게, 더 많이 항구로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수출 물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물류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철도 현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호남선, 영동선, 중앙선 차례로 전철화되었습니다. 지금은 KTX가 그 선로를 달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50년 전 전철화 사업이 그 토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혜. 인프라는 중복 투자가 아니라 다층 투자입니다. 도로도 필요하고 철도도 필요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로는 신속성과 기동성, 철도는 대량 수송과 효율성, 모든 수단을 현대화해야 진짜 발전이 옵니다. 위인의 지혜를 구독해주세요. 업적 14 그린벨트 지정 1971년 7월 30일 서울 주변 540제곱킬로미터가 영구 개발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50년 후를 내다본 결단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서울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 인구 245만 명, 1970년 543만 명,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전국에서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위해서 도시는 무질서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산이 깎였습니다. 논밭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계속 번져나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서울 전체가 콘크리트로 뒤덮인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녹지가 사라지면 환경이 파괴됩니다.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해외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런던의 그린벨트. 제2차 세계대전 후 런던은 그린벨트를 지정했습니다. 도시 주변에 개발을 금지한 녹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무분별한 확장을 막았습니다. 우리도 그린벨트가 필요하다.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엔 손 쓸 수 없다. 1971년 7월 30일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서울을 둘러싼 거대한 녹색띠. 개발을 영구히 금지하는 구역.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내 땅인데 왜 개발을 못하게 하나? 재산권 침해다. 보상도 제대로 안 하면서. 시위도 일어났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과도하다. 서울 발전을 막는 것이다. 주택난이 더 심해질 것이다. 언론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0년 후, 100년 후를 봐야 한다. 지금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고통받는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보상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땅값이 오르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개발에서 돈 벌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린벨트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서울은 경기도 전체를 집어삼켰을 것입니다. 북쪽으로 의정부, 동두천까지, 동쪽으로 남양주, 광주까지, 남쪽으로 성남, 수원까지, 서쪽으로 부천, 인천까지 모두 서울과 붙어서 하나의 거대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녹지는 사라지고,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고, 대기오염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것은 50년 전 그린벨트 덕분입니다.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청계산, 서울을 둘러싼 푸른 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등산을 갈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30분만 가면 숲이 있습니다. 공기를 정화하고 물을 저장하고 열섬 현상을 완화합니다. 물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해제해야 한다. 재산권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50년 전 그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질은 훨씬 나빴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혜. 때로는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대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편한 길을 택하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업적 15고속도로 순찰대 창설. 1971년 8월 검은색 순찰차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 전담 경찰. 속도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개통.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이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속. 많은 운전자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넓고 고든 길. 앞을 가로막는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까? 시험해보고 싶은 유혹이 컸습니다. 난폭 운전. 차선 변경을 함부로 했습니다. 앞지르기를 무리하게 했습니다.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고속도로는 빠른 만큼 위험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다 사고가 나면 피해가 일반 도로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도로 경찰로는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고속도로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일반 순찰차로는 고속 주행하는 차량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지시했습니다. 고속도로 전담 경찰을 만들어라.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고속도로가 무용지물이다. 1971년 8월 고속도로 순찰대 창설. 전국에서 선발된 정예 경찰관 100명.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했습니다. 운전 실력, 체력, 판단력. 모두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속 주행 기술. 급제동, 급회전, 긴급 상황 대처, 응급처치.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조하는 방법. 사고 수습. 교통을 정리하고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장비도 특별했습니다. 당시 최신형 순찰차. 고속주행이 가능한 차량. 무전기, 응급의료 장비 탑재. 24시간 순찰 체계 구축. 교대 근무로 고속도로를 쉬지 않고 감시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항상 순찰차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속보다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경험이 없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차간 거리를 유지하세요. 졸음운전하지 마세요.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벌금보다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사고율이 점차 감소했습니다. 평균 속도가 안정화되었습니다. 국민들도 안전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단순한 단속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 안전의 수호자였습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부상자를 구조하고 교통을 정리하고 2차 사고를 방지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밤새 순찰했습니다. 고립된 차량을 찾아 구조했습니다. 체인을 도와주고 따뜻한 차를 제공했습니다. 국민들은 고속도로 순찰대를 신뢰했습니다. 저 검은 차만 보면 안심이 된다. 지금도 고속도로 순찰대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0년간 쌓인 노하우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도로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혜. 새로운 시스템에는 새로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프라를 만드는 것만큼 그것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속도와 안전은 함께 가야 합니다. 빠르기만 하고 위험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업적 16 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처음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아프면 병원비가 무서워서 못 간다는 시대가 끝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에게 병원은 먼 곳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감기 한 번 걸려도 며칠치 임금이 날아갔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이 망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빚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참는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참자. 병원 가면 돈만 나가. 병이 깊어진 후에야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봤습니다. 경제는 발전하는데 국민 건강은 방치할 수 없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진짜 잘 사는 것이다. 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전 국민을 한 번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단계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먼저 가능한 곳부터 시작하자. 1단계 대기업 근로자부터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했습니다. 보험료는 임금의 38% 부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의 5,080%를 보험에서 부담했습니다. 감기로 병원에 가도 부담이 적었습니다. 큰 병에 걸려도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있다. 가족이 아파도 걱정이 덜하다. 이게 진짜 복지구나. 생산성도 높아졌습니다. 아파도 참고 일하던 사람들이 조기에 치료받고 빨리 회복했습니다. 결근율이 줄었습니다. 업무 효율이 올랐습니다. 성공 사례가 입증되자 확대되었습니다. 1979년 1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79년 7월 100인 이상으로 확대. 1981년 공무원과 교직원. 1982년 농어촌 주민. 1988년 도시 자영업자. 그리고 1989년 7월 1일. 마침내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습니다. 12년에 걸친 단계적 확대. 착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간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건강보험. 그 시작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100명이었습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결국 전 국민을 포괄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모델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보장 범위도 넓습니다.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싼 값에 병원을 다닐 수 있나? 한국 건강보험을 배우고 싶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연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혜. 복지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곳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작게 시작해도 방향이 오르면 결국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불완전해도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업적 17 새마을금고 설립. 1973년 전국 마을마다 작은 금고가 하나씩 생겼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만들고 직접 관리하는 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탄생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농촌의 고리대금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봄이 되면 농민들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씨앗을 사야 했습니다. 비료를 사야 했습니다. 농기구를 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담보가 있습니까? 신용은 어떻게 됩니까? 농민들에게는 담보도 없고 신용도 낮았습니다. 은행은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의 부자에게 빌리거나 사채업자를 찾아가거나 이자가 엄청났습니다. 월 10%, 심지어 20%. 1년이면 원금의 2배 이상을 갚아야 했습니다. 가을에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이자 갚기에 급급했습니다.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은 바뀌는데 고리대금 때문에 농민들은 못 사는구나.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농민들이 직접 금융조합을 만들게 하자. 1972년 새마을금고법 제정.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1,000원, 만원.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이면 큰 돈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서로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사채 이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끼리라 신뢰가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성실하니 빌려줘도 돼. 박씨는 농사를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담보가 없어도 사람을 믿고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체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돈인데 안 갚을 수 없지. 내가 안 갚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 공동체 의식이 작동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1973년 1만 개, 1975년 2만 개, 1977년 3만 개. 거의 모든 마을에 새마을금고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융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자. 계획적으로 쓰자. 이자 계산을 알아야 한다. 농민들의 금융 문해력이 높아졌습니다. 돈 관리를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농촌을 넘어 도시로도 확산되었습니다. 직장 새마을금고, 지역 새마을금고, 전국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900여 개, 조합원 1,300만 명, 자산 100조 원 규모의 거대 금융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마을 사람들이 모은 작은 돈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혜. 공동체의 힘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돕는 시스템을 만들면 외부 의존 없이도 자립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최고의 담보입니다. 큰 기관보다 작은 공동체가 때로는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업적 18 국민교육헌장 선포. 1968년 12월 5일 대한민국 교육의 이념을 담은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전 국민이 외우던 그 문장이 탄생한 날입니다. 1960년대 후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도로가 뚫리고 수출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몰랐습니다. 왜 공부해야 하나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려고요? 목표가 불분명했습니다. 교사들도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방향이 불분명했습니다. 지식만 전달하면 되는 건가? 인성교육은? 애국심은?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했습니다. 경제 발전만으로는 부족하다. 물질만 풍요로워지고 정신이 빈곤하면 의미가 없다. 정신적 토대가 필요하다. 교육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1968년 국민교육헌장 제정 작업 시작. 학자, 교육자, 문인들이 모였습니다. 수개월간 토론하고 다듬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어떤 표현을 쓸 것인가? 모두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1968년 12월 5일 최종 선포.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간결하지만 강렬한 문장들. 교육의 목표를 담았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일깨웠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에 게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낭독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국민교육헌장을 기억합니다. 일부는 아직도 외웁니다. 찬반 논란도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말했습니다. 명확한 교육 이념이 생겼다.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책임감을 심어준다.
방향 없이 표류하던 교육에 나침반을 준 것이다. 비판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획일적이다. 개인의 다양성을 억압한다. 국가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1994년 국민교육헌장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가치관도 변했습니다. 지금은 평가가 엇갈립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그 시대에 필요한 정신적 구심점이었다. 근면, 자립, 협동 정신을 강조했다. 비판적인 시각. 획일적 사고를 강요했다.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혜. 시대마다 필요한 가치가 다릅니다. 한 시대에 유효했던 것이 다음 시대에도 유효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필요를 정확히 읽고 적절한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업적 19 수산업 근대화 원양어업 육성. 1957년 한국 최초의 원양어선이 인도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전 세계 바다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한국 수산업은 영세했습니다. 작은 배로 연안에서만 조업했습니다. 한국 근해, 동해, 서해, 남해 멀리 나가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는 많지 않았고 수익은 적었습니다. 어민들은 가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바다를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다. 하지만 바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네만 맴돌고 있다. 원양으로 나가야 한다. 먼 바다에 물고기가 많다. 1960년대 중반부터 원양어업 육성 정책 시작. 하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원양어선은 비쌌습니다. 한 척에 수억 원.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먼 바다에서 조업하고 물고기를 보관하는 기술. 인력도 필요했습니다. 몇 개월씩 바다에서 지낼 수 있는 선원들. 정부가 적극 지원했습니다. 저리융자, 세제 혜택, 기술 지원. 기업들이 응답했습니다. 삼성, 대우, 동원. 대기업들이 원양어업에 진출했습니다. 1966년 최초의 트롤러 선단 아프리카로 출항. 1968년 남극 크릴 새우 조업 시작. 1970년 참치 원양어업 본격화. 한국 어선들이 전 세계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베링해의 명태, 남극의 크릴 새우, 태평양의 참치, 대서양의 오징어. 힘들었습니다. 바다는 험했습니다. 폭풍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조업은 위험했습니다.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몇 개월씩 육지를 밟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좋았습니다. 한 번 조업하고 돌아오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어민들의 소득이 크게 올랐습니다. 힘들지만 돈은 된다. 젊은이들이 원양어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은 세계 10대 원양어업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산물 수출도 급증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으로 수산물을 수출했습니다. 참치 통조림, 명태, 오징어.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부수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조선업 발전. 원양어선 수요가 늘면서 한국 조선소들이 덩달아 성장했습니다. 냉동기술 발전. 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기술. 통신기술 발전. 바다 한가운데서 본국과 통신하는 기술. 모두 필요에 의해 발전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 1위 원양어업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국제 규제가 강화되어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원양어업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혜. 국토가 작다고 기회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바다는 또 다른 영토입니다.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멀리 나가야 큰 것을 잡습니다.
안전지대에만 머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업적 20 종합제철 2기 설비 완공. 1976년 12월 포항제철 2기 설비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 260만 톤. 3년 만에 생산 능력이 2.5배로 증가했습니다. 1973년 6월 포항제철 1기 준공. 연간 103만 톤 생산. 한국은 철강 자급국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철강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국내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화공업을 키우려면 철강이 더 필요하다. 자동차, 배, 기계를 만들려면 지금의 2배, 3배가 필요하다. 즉시 2기 설비를 추가하라. 주변에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1기도 이제 막 가동했는데요. 안정화부터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안정화는 하면서 확장도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1973년 말 2기 설비 착공. 1기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더 큰 용광로, 더 긴 하변 라인, 더 많은 설비. 자금 조달이 문제였습니다.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기의 성공이 신뢰를 주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한국은 해낸다. 일본과 유럽에서 차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1기보다 조건이 좋았습니다. 금리도 낮고 기간도 길었습니다. 3년간의 공사. 1기 경험이 있어서 수월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1976년 12월 2기 설비 준공. 이제 포항제철 연간 생산 능력은 260만 톤. 동양 최대 규모였습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제철소가 되었습니다. 생산 능력이 늘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가격 경쟁력.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으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둘째, 품질 향상. 기술이 축적되면서 품질도 좋아졌습니다. 셋째, 안정적 공급. 국내 철강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켰습니다. 넷째, 수출 본격화. 일본, 동남아, 중동으로 철강을 수출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철강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한국 철강 괜찮아? 하지만 써보니 좋았습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1년 3기 설비, 1983년 4기 설비, 계속 확장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연간 1000만 톤 생산체제, 1990년대에는 2000만 톤, 지금 포스코는 연간 4000만 톤 이상 생산합니다. 세계 4위 철강 기업, 세계 최고 기술력. 박정희 대통령은 2기 준공식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 철강 기업이 될 것이다. 40년 후,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혜. 성공했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성공은 다음 도전의 발판입니다. 한 번 해냈으면 2번도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확장과 개선이 진정한 성공을 만듭니다. 안주하는 순간 추락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박정희의 지혜 100가지 업적 중 데이 11부터 데이 20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울산석 유화학단지, 경부선 전철화, 그린벨트, 고속도로 순찰대, 의료보험, 새마을 금고, 국민교육헌장, 원양어업, 포항제철 2기. 이 10가지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시스템 구축. 인프라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둘째,
단계적 확장. 한 번에 완성하려 하지 않고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키웠습니다. 셋째, 미래 세대 고려. 당대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후대를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넷째, 지속적 개선.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다섯째, 국민 생활 밀착. 거대 담론이 아니라 실제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1970년대 대한민국 정책의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는 재산권 논란이 있었고 국민교육헌장은 획일성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시스템들이 지금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을 쓰고 그린벨트 덕분에 맑은 공기를 마십니다. 50년 전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 21부터 데이 30까지 또 다른 10가지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인의 지혜였습니다.